네,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교양대학 주임교수 조용철입니다. 연구윤리 강좌, 이번 시간에는 연구윤리 위반 사례 및 주요한 질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윤리 위반 사례 및 주요 질문은 이 연구재단에서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연구윤리 정보 포탈에 있는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며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윤리 정보 포탈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는 새로운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연구윤리가 어떻게 변화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지켜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 사례 및 이 분석은 이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카드 뉴스로 제작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하고 공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아주 이제 그 흔하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연구윤리 위반 사례라든가 아니면 주요한 질문들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이 카드 뉴스와 그래픽 인포를 통해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구윤리 위반 사례 분석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문으로 쓰여진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다시 출판할 경우, 네, 사실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데, 네, 과연 이럴 경우에 연구 부정행위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교수 A는 과거에 게재했었던 국문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국내 학술지로 게재하는데 이런 경우에 연구 부정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당연히 중복 게재가 아닌가라는 이러한 의문이 있는 반면에 사실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하면서 또 내용 자체는 본인 내용인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전 학술지와 게재하려는 학술지에서 동의가 없다 그러면은 중복 게재가 될 겁니다. 하지만 동의가 있다면은 소위 말하는 이 허용되는 2차 출판, 정당한 학술 행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후속 저작물로 활용을 하면서 이를 출처로 밝히지 않았거나 내지는 밝혔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이럴 경우가 중복 게재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선행 연구를 다시 재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좀 관대해지고 특히 타인의 연구를 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표절이나 이런 거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사례입니다. 즉 학술지에 영문 논문을 한 편 게재했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학술지에 이미 국문으로 게재됐었던 논문이고 이거에 대해서 해당 학술지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관련돼서 적발 내지는 조사를 해서 관련 내용을 해당 대학에다가 제보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본 결과 번역만 했을 뿐 사실상 기존의 학술지에 국문으로 게재됐었던 논문 내용과 거의 동일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상태로 투고를 한 상태였던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중복 게재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학과 관련 학술단체, 기타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취할 수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즉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국문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마치 새로운 연구처럼 게재하는 것, 이게 바로 중복 게재, 즉 부당한 중복 게재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논문을 투고를 할 때에는 이미 다른 학술지나 출판을 통해서 게재하지 않은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해야지 되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논문을 투고하는 것, 이거 자체가 출판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다만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해당 학술지가 내용을 알고 있고 여기에 정당하게 사사표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밝혔다 그러면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은 중복 게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구라도 선행 연구 그 결과의 일부를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히도록 하고요. 이전에 연구 내용과 일부를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을 경우에 그 두 연구 사이가 분명한 차이, 즉 질적인 차이가 있어야지 될 겁니다. 한편 연구 가설이나 방법, 표본의 수나 크기, 연구 결과 등이 유사해서 내용이 사실상 큰 차별성이 없다라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중복 게재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의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은 쉬우나 멈추기가 어려운 위변조 그리고 조사방해 케이스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실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실험이 반드시 성공하지만은 않고 실험을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렵더라도 오래 걸리는 재실험을 계속해서 하는 방법과 간편하고 빠르게 소위 말하는 데이터나 이미지를 재사용하거나 약간의 위변조를 통해서 색다른 결과를 차별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 이러한 방법이 있다면은 특히 이 당시에 실적 압박이나 아니면은 데드라인이 압박될 경우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데이터 조작에 대한 소위 말하는 위변조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위변조뿐만이 아니라 조사 방해까지 했었던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 또는 결과값에 대해서 허위로 작성을 하거나 기존에 나왔었던 데이터를 일부 변형, 삭제, 왜곡한 것들 또 그리고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자 이에 대해서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들 모두 다 부당한 위변조 및 조사 방해 케이스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0개 저널 14편의 논문을 게재를 했는데 이때 게재한 연구 결과 중 상당수가 재사용을 했거나 없는 사실을 조작했다, 위변조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고 이에 대해서 연구 책임자였던 교수는 고의적인 위변조가 아니라 연구 노트와 원자료를 분실해서 일어난 실수라면서 조작이 의심되는 논문의 일부는 학생들이 했었던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했거나 또 내지는 그 참여했었던 학생들의 연구 윤리인식 부족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자신도 모르게 생긴 일이다라는 식으로 항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14편의 논문을 조사를 해본 결과 의도적으로 연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같은 이미지를 변조해서 재사용하거나 또한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연구 부정 행위를 직접적으로 주도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소명 자료를 다시 위변조하거나 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등 이러한 것들도 모두 다 위변조뿐만이 아니라 조사방해 행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을 받게 됐고 이에 따라서 이 소속 대학과 관련된 학회, 그 연구비 지원 기관 등은 연구 책임자였었던 교수에게 가장 최대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해임과 논문 게재 철회 그리고 연구비 환수 등의 이 벌칙을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 변조는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누구나 어떤 나라에서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구 부정 행위고 이에 대한 처벌도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도했었던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또는 그게 결과값이 미미할 경우에 데이터를 조작하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데 여기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순간 바로 위조와 변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탄탄한 증거에 기반을 해서 논문을 발표를 하고 연구 결과는 연구 진실성 확립에 따라서 정직하게 활용해야지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 기록을 그대로 보관, 활용하고 원데이터, 로데이터에 충실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원칙 하에 공동 연구를 할 경우에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구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연구 결과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조사 방해는 타인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란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볼 사례는 상호 지원 저자의 케이스입니다. 이 거듭되는 연구 실적 압박에 의해서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고민하던 차에 같은 대학원생들끼리나 아니면은 지도교수, 기타 교수들끼리 동료 연구자에게 이런 제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논문은 각각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되 여기에 공동 저자로 해서 소위 말하는 양적인 이 연구 편수를 증가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이러한 것들을 둘 이상의 사람들이 공모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되고 당연히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교수 2명이 공동저자로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했는데 이때 재심 판정을 받아 수정을 거치면서 기존에 있었던 공동저자로 되어 있던 사람은 제외가 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면서 결국 이에 따라서 연구 부정행위로 신고가 됐습니다. 결국 신고 내용에 따라서 조사를 해본 결과 실제로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서로 이름을 올려주기로 상호 지원 저자로 활용하기로 약속이 되었지만 이에 해당 논문에 기여한 사실이 매우 적어서 결국 저자로 이름을 올리기가 부당하다라는 내용으로 소명을 했고 결국은 소위 말하는 둘 상호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조사 결과 최초 투고 당시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상대방 교수를 저자로 등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밝혀진 내용은 부당 저자 표시에 해당되게 되고 또 관련해서 연구 부정행위를 강요했다라고 판정되어서 해당 이 연구 공동저자로 등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관련돼 있는 벌칙을 받게 되고 여기에 따른 연구비 환수라는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부당한 저자 표시에는 우리가 기존에 한번 살펴봤었던 것처럼 두 가지가 케이스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방금 봤었던 케이스처럼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가 연구에 함께 참여한 것처럼 저자 명단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반대 경우도 있겠습니다. 즉 연구에 기여한 저자가 있는데 이 연구에 기여한 이 연구자를 저자 명단에서 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례들은 연구 기여의 여부에 따라서 당연히 포함되어야지 되고 또 당연히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사례가 이렇게 상호 지원 저자의 형태로 들어가서 부당한 저자 표시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결국 상호 지원 저자의 관행은 연구 윤리 의식이 낮았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타인의 정당하지 않은 요구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정당하게 자신의 연구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연구 부정 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해서 스스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논문 컨설팅 업체를 통한 논문 작성 사례입니다. 사실 이 논문을 쓴다라는 것은 아무리 이 연구에 대한 성과가 높은 교수나 이 연구자를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데 많은 심리적, 물리적 부담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논문 컨설팅 업체를 발견을 하게 되고 이 소정의 비용을 지불할 경우 이 논문 컨설팅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대가를 통해서 논문이 작성돼서 어느 정도 기초 작업이 된 상태에서 거의 완성된 상태로 논문을 받게 되는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을 하고 논문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 한편 대가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남이 작성한 논문을 받는 것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논문 컨설팅 업체는 논문의 방향을 컨설팅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연구 윤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서는 소개를 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은 어느 정도 논문의 기초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작성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결국 특히 일이나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일부 작성한 논문을 기초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고 난 후에 해당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결국은 이 본인이 지금 자신의 논문이라고 발표했었던 이 논문의 데이터가 사실 다른 논문에 함께 활용이 됐었을 경우에
당연히 연구 윤리에 위반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표절로까지도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 결국 제보를 하게 됐고, 이렇게 제보를 한 결과 사실 동일한 내용의 논문이 두 사람한테 제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상 컨설팅 업체 입장에서는 논문 대피를 의뢰해서 논문을 작성하게 됐고, 결국 이에 대해서 자신이 이 연구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논문에 대한 기여 없이 타인의 연구 성과물을 자신의 것으로 발표하는 거 표절로 해당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학위가 취소되는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되었고, 관련돼서는 연구비 회수 조치까지도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돈을 주고 논문을 의뢰하거나 학위를 받거나 또 자신의 연구 실적을 쌓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컨설팅 업체 입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는 논문을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컨설팅이다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 이는 연구 부정행위이며 정당한 연구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수의 업체들이 스스로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연구 행위라고 아무리 광고하고 있다 하더라도 컨설팅을 넘어서 논문을 대신 집필해 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진 연구자나 아니면 대학원생들은 절대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연구자가 직접 연구해서 작성하지 않은 논문은 아무리 대가를 지불하였어도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고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위반 사례는 이 연구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이 호르몬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였었던 한 교수의 케이스입니다. 이 교수 연구실에서는 165편이라는 굉장히 경이로운 수의 논문이 작성이 돼서 나왔고, 관련 학계에서는 논문 공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질 정도로 호르몬 연구에서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렇게 겉으로 봤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연구실로 평가를 받고 굉장히 존경받는 연구실로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해당 연구실에 있었던 학생들은 거듭되는 연구 실적 압박에 지쳐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연구실에서는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각 그룹끼리 경쟁을 시켜서 연구 실적 창출을 압박시켰었고, 이 해당 연구 책임자였었던 교수는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지 않고 이 포닥으로 있는 이 박사후 연구원들에게 해당 그룹의 리더를 맡기고 이들한테 경쟁시키면서 책임을 떠넘긴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해당 연구실에서 있던 각 그룹의 학생들은 교수의 연구 실적 압박에 따라서 연구 데이터를 변조하기 시작을 했고, 관행적으로 연구 부정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소위 말하는 연구 책임자인 교수의 횡포에 견디지 못해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자백이 이르게 됐고, 그동안 발표됐었던 165편의 논문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전체 연구 논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1편의 논문의 이미지와 데이터의 위변조가 있었고, 여기에 7명이 직간접적으로 연구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교수 입장에서는 연구 부정행위를 직접 하라고 명령하거나 이를 지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기에 함께 저자로서 이름을 올리는 소위 말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등으로 인해서 연구 부정행위를 받게 됐고, 결국은 해임 처분까지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갑질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구 부정행위를 지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종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바람직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교수는 지식이나 기술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지침과 방향성에 따라서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야지 되고, 학생들의 연구 과정이나 연구 진실성을 추구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지 할 겁니다.
또한 학생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진도가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이러한 연구 분야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경우에 이를 잘 지도해서 성공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수한테 지도를 받는 학생들, 대학원생들을 포함한 신진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교수한테 무조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자긍심과 그리고 치열한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지 되며 교수의 물리적, 시간적인 노력과 조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로 존중하면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 수행에 지장이 주는 고민에 대해서는 주변 동료뿐만이 아니라 교수님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교수님들의 경험을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수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이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또 이 연구 분야의 정보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책임이 있으며 학생들의 인격과 업적, 기타 이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없도록 관리할 책임 의무도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도 연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명예와 책임을 가지고 교수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때에는 이에 대해서 본인 그리고 제3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피할 필요가 있고 더 필요하다면 도움이나 중재를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연구 윤리와 관련된 주요한 질문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정도까지 유사해야지 표절로 인정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연구 방법이나 연구 구조, 연구 내용이나 결론 등에 의해서 사실상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표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내용에 따라서 일부가 바뀌었거나 새롭게 추가됐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논지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유사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인용을 통해서 양적, 질적으로 가급적이면 적게 인용을 하되 인용하더라도 타인의 표현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삼가하고 자신의 해석이 투영되는 독창적인 표현을 해야지만 이게 표절에 해당하지 않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점이 양적으로 적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표절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개적인 세미나에서 발표된 아이디어, 이것을 과연 사용할 경우에 표절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질문에는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이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는 표절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에는 이에 대한 출처 표기를 반드시 해야지 될 겁니다. 결국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뿐만이 아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것 자체도 표절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창작물뿐만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활용할 경우에 이 표기하는 것을 유의해야지 될 겁니다. 세미나 발표문이나 구두 발표에 포함된 독창적인 이론이나 학설, 기타 사실 정보 등도 모두 다 아이디어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이 각주 표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인용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구두 발표로 알게 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출처를 표시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지 바로 본인의 어떤 아이디어도 구두 발표 이런 것들을 했었을 경우에 출처 표기가 원저자의 업적으로 인정되고 상호 존중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연구 방법에 의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걸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서 과연 10% 이하면은 안심해서 제출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표절검사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연구재단을 포함한 각종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장의 유사율을 검사를 한 결과 여기에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 숫자를 가지고 과연 10%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 가지고 표절의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즉 표절 유사율이라는 숫자 퍼센테이지만 가지고 표절을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문장 유사도 검사는 표절 발생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그 자리에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보조 도구에 불과하지 실제 이 표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판정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 한 문장만이라도 유사할 경우에 다른 저작물의 핵심 내용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거는 유사율 즉 숫자가 낮다 하더라도 표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관련되어 있는 보조도구인 논문 표절 프로그램에 있는 숫자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유사도 높은 문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여기에 본인의 연구 결과 및 본인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독창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될 것입니다. 한편 부득이하게 원문과 대조를 해서 과연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본인이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명확하게 출처 표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강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결국 자신의 글,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는 게 바로 신진 연구자의 방법이라고 올바른 연구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부부간에 공동으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것, 과연 이것은 연구 부정행위인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사실 부부가 해당 유사한 분야, 동일한 분야에서 함께 이 활동하면서 공동 연구로 발표하는 경우는 학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 한 명의 연구자로서 각각 이 그동안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가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동 저자로 발표하는 것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가 아니라 형제나 어떤 가족 관계 또 동료 관계에서도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누구 하나의 저자가 실질적으로 그 연구를 수행을 하고 실제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수행하지 않고 공동 저자로 등재됐다면은 소위 말하는 연구 부정행위 중에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되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부당한 저자 표기는 소위 말하는 이 선물 저자, keeps author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즉 자격이 없음에도 보답의 의미로 포함되는 저자로 이 부부간에 발생을 할 수 있는 즉 부부간의 두 사람 간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부부간에 부당한 저자 표시가 있을 경우에 이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부당한 저자 표기가 두 부부간에 있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즉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지만 이렇게 배우자의 기여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관에 제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학술대회 발표 당시에 교신 저자를 후속 논문에서도 계속해서 교신 저자로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학술 발표 당시에 교신 저자가 무조건 후속 논문에서도 교신 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후속 논문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저자마다 각각의 기여한 역할이 다를 수가 있고 그 결과 저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교신 저자가 충분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술 발표 당시에 교신 저자가 후속 논문에서는 만약에 교신 저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면은 당연히 교신 저자에서 빠지고 다른 새로운 연구자가 교신 저자로 추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교신 저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문이 최종 출판되기 전에 논문이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저자 간에 협의하고 결정해야지 될 사항입니다. 결국 교신 저자는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신 저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자신의 연구 성과물을 재활용하는 것,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당연히 자기가 이미 발표한 이 논문과 유사한 내지는 동일한 내용을 새로운 학술지에 발표했었을 경우에 부당한 중복 게재가 될 수 있고, 또 한편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다시 재활용한다고 했었을 경우에 기존에 발표했었던 그 학술지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술지에 게재되어 있는 유사 내지는 동일한 연구 결과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복 게재가 문제가 되는 때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새로운 학술지에 제출했었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를 이용해서 연구비 수주라든가 업적평가, 기타 승진이나 임용 등의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경우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부당한 이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부득이하게 자신이 발표를 했었던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동일한 또는 유사하게 편집을 해서 새로운 학술지에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게재를 할 때에는 기존에 발표했었던 학회나 출판사의 저작권 양도 동의나 이를 허락하는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여기에 승인을 받아야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사실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 허락 요청이 없었을 경우에, 또 이에 대한 표기가 없었을 경우에 부당한 논문 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자 역할에 따라서 연구 부정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 교신 저자라고 해서 무조건 연구 부정 행위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공저자라고 해서 또 무조건 연구 부정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논문 저자로서 권리와 책임은 자신이 맡은 부분에서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논문 저자가 되는 순간 책임의 범위는 모든 과정과 결과물 전체로 확정된다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물론 연구 부정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 저자가 실험 파트를 맡고 있었고 어떤 연구 저자가 관련된 분석 파트를 맡고 있었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분야에 대해서 그 파트를 맡은 사람이 더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편 책임의 범위로서 징계나 행정처분까지 고려한다면 징계 여부나 그것의 경중을 결정을 할 때 서로 맡은 부분이 다르거나 자신은 그 해당 파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부정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해당 사유가 어느 정도는 정상 참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책임에서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1차적인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연구 논문 전체에 대한 공동 책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경징계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후에 이를 학위 논문의 내용을 일부 내지는 전체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 중복 게재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동료 심사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출판된 논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한 데이터나 연구 내용은 학위 논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어떤 방식으로 출처를 표기하는지에 대해서 해당 대학별로 학위 논문 규정을 확인을 해서 이 규정에 맞춰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래에는 적지 않은 이공계 학과에서 박사학위 청구 논문 자격으로 학술지 발표 실적을 한 편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공계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 관행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돼서 명확한 출처 표기와 관련돼 있는 내용을 표시를 해줘야지만 중복 게재나 아니면은 부당한 활용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동 저자로 발표한 논문의 경우 이 내용을 학위 논문에 활용을 할 때 다른 저자가 생산한 데이터와 텍스트를 포함하게 될 경우에
표절 또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 저자의 경우 특히 유념해서 자료를 활용하고 관련돼 있는 출처 표기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굳이 공동저자의 데이터를 학위 논문에 언급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글로 소개하면서 인용에 대한 이 문구를 명확하게 발표를 하고 해당 저자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면서 객관적으로 그 연구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추후에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를 할 경우 중복 게재에 대한 여부입니다. 사실 학술대회에서 발표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다시 재편집 내지는 발전시켜서 게재하는 것은 그동안 문제시 되지 않았던 대다수의 학문 분야의 관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발표 논문 학술대회 발표 이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된 논문 중에서 일부 내용을 인용 내지는 활용을 해서 박사학위나 아니면은 이 다른 출판물로의 활용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 해당 이 연구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오고 있던 추세입니다. 자,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학술대회 발표의 의미가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속 논문을 발표할 때는 반드시 해당 학술지의 출판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각 학술지의 출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발표가 실제 나중에 논문으로 이 편집돼서 또 내지는 최종 완성돼서 등재될 경우에는 등재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따랐는지 또 해당되는 표기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발달로 학위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 기타 학술대회 프로시딩 등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성과의 2차 출판이나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학계의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전의 저작물, 즉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었던 이러한 내용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구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원칙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가급적이면은 이미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라는 점을 후속 논문에서 사사표기나 아니면 관련돼서 인용문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당 연구의 그동안의 성과를 잘 완성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학위 논문을 요약 정리해서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할 때 저자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위 논문의 내용을 학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장려되고 있었던 학문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학위 논문들을 일일이 다 이 확인을 해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로 정리해서 학문 분야에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수한 내용들을 일부 정리를 해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를 했었던 게 그동안의 학계 관행이었습니다. 자, 특히 이럴 경우에는 학술지 게재를 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학술지 측에 학위 논문을 요약 정리해서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알리고 이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술지 논문 본문에 이 내용이 해당 학위 논문을 요약 정리해서 발표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혹시 만약에 관련돼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에 해당 학위 논문을 직접 찾아봐서 본인의 연구에 추가적으로 더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당 내용을 사사표기를 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결국 학위 논문을 단순히 요약 정리한 학술지의 논문이라 그러면은 제3의 공동저자가 추가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제3의 공동저자가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별도의 연구 내용이 추가돼서 기존의 학위 내용 플러스 알파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 파트는 새로운 논문으로 인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새로 추가된 내용들을 학술적인 가치를 지니는 연구 논문으로까지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제3의 공동저자는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봤었던 이 연구윤리 위반 사례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질문 내용들은 지금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윤리 정보 포털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새로 추가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연구 분야에서 연구윤리를 잘 준수하고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윤리 정보 포털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연구 과정에서 진실성 확립에 입각한 해당 연구 분야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연구윤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